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 마산하포 최영두입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예길이로 왔습니다. 예길이 올 때마다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1997년에 어디 계셨습니까? 네, 당시에 재정경제원의 경제정책부에 근무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세대라고 하면 저는 1962년생인데 이 세대들의 특징은 외환위기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구나, 직장을 잃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런 기억들이 정말 새롭습니다. 둘째를 낳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세대를 보면은 대개 보면은 62년생의 경우에 2000년에 첫 애를 낳습니다. 그게 에코 세대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30대 결혼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가 매우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둘째를 2000년에 다시 낳았는데 무려 8살 차이가 나죠. 나라가 망한다는 것, 외환위기가 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직장을 잃을 뿐 아니라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국무위원님들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개방 경제에 지금 기적 같은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만 여전히 외환위기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특히 지금은 새롭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기정학적 갈등, 우리가 과거에 누리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한미 통상 마찰도 심해질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예사롭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유라시아 대륙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무섭습니다. 이런 위기에 과연 우리가 개방 경제인 대한민국 경제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나라 위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냐, 2025년 예산은 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하고 국회에서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를 했을 때 2022년 2월 달입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 직전인데 부총님, 우리 국민님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때 제가 IMF를 소환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외환보유액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국가 신인도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외환보유액 적정 비중이 붕괴되고 나라빚 증가율도 1위였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 지금 우리 최 부총리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피치사가 왔다는데 또 S&P가 온다는데 지금 국가신용등급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놀랄 답변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당시 여당, 지금 당대표가 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탄핵하자 그랬습니다. 나라의 신용등급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재정을 탄탄히 묶어야 되고, 그래서 추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재정관리를 더 열심히 더 긴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국간을 맡겨놨더니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냐. 지금 민주당 다수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재부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도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IMF를 겪어본 우리 세대의 사람들, 또 2008년에 니만 사태라는 또 다른 외환위기를 겪어본 세태로서는 이 개방 경제에서 특히나 급변하는 이 기정학적 환경에서 나라를 지키고 외환을 지키고 또 경제의 미래를 지키고 민생을 보살핀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정책적인 변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부총리님, 지금 신용등급은 안전합니까? 네, 현재는 저희가 타당 최대 가장 좋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평가되었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부총리님, 지금 신용등급은 안전합니까? 네, 현재는 저희가 타당 최대 가장 좋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평가되었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지난 정부 때 보십시오. 저렇게 팬데믹을 핑계로 저렇게 많이 썼습니다. 2021년 넘어서면서는 이제 전 세계는 팬데믹을 멈추면서 긴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막 풀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자, 엄청난 국가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저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2022년에.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당시에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경제부총리로서 급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니까 당시에 여당,
당시에 여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어렵습니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예산을 책임진다는 이 국무위원회 자신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문정부가 지금 그때처럼 화수분처럼 국가 재정을 풍성풍성 쓸 수 있으면야 온갖 때 인심 다 쓰고 온갖 것 다 보살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우리 총리께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밤잠을 줄여가면서 국가 부채를 줄이고 또 야당의 거센 공세, 또 수많은 민생의 아우성을 들으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에게 절약과 또 국가 부채를 더 늘릴 수 없다는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더 이상의 이런 부채, 국가 외환위기 같은 이런 위기를 물려줄 수 없다는 이런 긴박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정부 들어서는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만 재정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 격차, 지금 우리 경제 성장 낮은데 전반적으로 낮죠. 우리 부총님, 저 국제 OECD라든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 성장률로 보면은 저희가 조금 이제 전망이 좀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IMF에서 성장하는 전망하는 나라 중에서 저희가 한 세 번째 정도 OECD 선진국 중에서 그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개방 경제 국가인 만큼 세계 무역 대국이 되었고 이제 정말 G8 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만큼 세계로 자꾸 눈을 돌려야 되는데 전부 우물안만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세계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라든가 일부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망쳐지고 나라가 절망에 빠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그동안 지켜왔던 성과라는 것을 당당히 생각하시고 더 자신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채무를 증가해서 부채를 늘려서 지방 교부금도 많이 주고 교육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마산에도 좀 예산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참 염치가 없어서 그 말씀 못 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적자성 채무 증가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총님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일단은 뭐 저희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하고 총 지출 증가율을 갖다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이전 정부처럼 좀 많이 쓰시지. 뭐 우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저희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저 생존 여기 존재하는 한 지속 가능한 재정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의 모토가 그겁니다. 민생과 미래입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미래를 키우려고 하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재정을 화수분처럼 펑펑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리님 그런 재정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라를 언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랬으면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당장 올라갈 겁니다.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요즘 지지율도 많이 낮은데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년 동안 아껴 쓰니까 한 1년 동안 풀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노력하셔서 이제 참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우리 사상 최초로 1인당 GNI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등에서 2026년 한국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거 부총리님 이거 가능할까요? 네, 현재 지금 환율이 변동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성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성과를 OECD 35개 국가 중에서 2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정 지출이 이렇게 낮습니까? 우리 국무위원들이 뭐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2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과 이 건전 재정 기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편입 성공했는데 이 편입 성공 효과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이게 뭐 진짜로 좀 큰 도움이 됩니까?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돈 중에서 글로벌 자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 자금이 세계 국채 지수, 그러니까 국채 자금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 돈들이 전체가 지금 한 2.5조쯤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저희가 한 75조 정도 2.5조 불 정도 되는데 한 우리 돈으로 한 75조 정도는 이제 저기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50년 이상을 보고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에게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이나 외환 시장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과 그다음에 그 개인들의 여러 가지 그 금리 부담 이런 부분도 낮춰서 결국은 기업과 개인 우리 국민들에게 그 혜택으로 돌아갈 거로 기대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뭐 어떤 요인에서 우리가 운이 좋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 외환 시장과 그다음에 그 채권 시장의 구조 개혁이 있어서 외국인들 접근성이 높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국채 자체가 또 상품이니까 저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졌다. 결국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을 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은 대단한 성과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낮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좀 반성 좀 하시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도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받고서도 국민들한테 혹독한 비판을 받고 이렇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국무위원들이 좀 홍보를 잘못하거나 소통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좀 대통령과도 좀 상의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가 국정 지지도가 낮은지 국정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좀 상의해 주십시오. 예,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 채무 증가 폭은 낮추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출 구조 조정을 엄격히 해야 되고 엄격한 총량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지금 풍성풍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지금 IMF에서 더욱 우리가 일본보다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2035년에 6만 5천 달러가 되어서 이제 일본을 훨씬 앞선다는데 이 총리님 우리 정부가 이런 희망적인 예측을 내었습니까? 이거 누구 예측입니까? 총리님 아십니까? 이거 누구 예측입니까? 이거는 아마 외국의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서 이런 예측들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게 놀랍게도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예측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일본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근데 환율도 변경되고 경제연구센터의 예측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일본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근데 환율도 변경되고 자꾸 뭔가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과연 이런 예측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총리님 이런 예측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크게 보면 우선 저는 앞으로의 개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 개혁 또 우리 국채 수지의 흑자 뭐 일본보다 2단계가 높은 우리의 대외 신용 등급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에 필요한 것은 결국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4+1 개혁에 특히 이제 우리 저출생 이런 쪽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행정부가 우선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민, 언론 이런 쪽도 정말 좀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분석과 권고 이런 것들이 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 지금 국정 지지도가 낮으면은 네. 이 국민들이 자꾸 이런 걸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국정 홍보 탓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우리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또 이걸 계속 지속해서 정말 이렇게 이루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계부 장관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과연 6만 달러를 넘을 것이냐.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명의 대변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총리님께서 우리 정부가 비상하게 총력을 모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 과기부 장관님은 정말 절감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참 과기부 장관님 혼자 힘만으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장 전략, 그래서 우리가 더욱이 일본을 제끼고 이제 2035년이 되면은 일본을 훨씬 앞지르게 되고 G8 국가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은 그동안은 이른바 캐치업 전략,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총님. 총님 이 분야를 제일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특히나 이 정부가 지금 AI 대문명 전환 시대에 또 AI가 국가 운명과 우리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이 시기에 AI 3대 국가로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많이 뒤졌습니다. 이미 LLM 그대 초그대 언어 모델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과 새로운 어떤 사브린 AI라고 하는 지평을 만들었습니다만 뭘로 우리가 AI G3국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선 그 AI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혁신 역량, 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LLM 그런 대형 그런 AI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진국보다 조금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의 진짜 경쟁력은 결국 이 AI 기술을 모든 사회의 분야에 적용하는 거, 의료를 비롯해서 교육 모든 분야에 이러한 소위 혁신 기능은 전 세계 저는 우리나라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가기부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AI G3 국가를 갈 수 있는 평가를 우리 정부가 한다면 우리 국민이 안 믿겠죠. 그러나 국제기구, 국제적인 객관적 평가가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법제 분야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총리님께서 저한테 제가 과방위 간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하고 독촉하셨습니다만 AI 기본법 같은 이 법제적 지원, 국가적 지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AI G3 국가로 갈 수 있는 큰 비전 중에 하나는 반도체였습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로 우리가 전 세계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 HBM 이건 뭐 아주 AI 반도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성도 새롭게 분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바탕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K AI 서밋이 있어서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과 함께 다녀왔는데 뭐 젠슨 황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AI의 어떤 큰 혁신을 이루자라고 다짐하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좀 포커스된 전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는 캐치업, 페스티벌을 떠나서 포커스 아주 집중된 리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제조업과 AI의 결합입니다. 제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그때 신청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초거대 제조 AI 글로벌 실증센터 모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제조 도시, 제조 중심,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계 산업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국방하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독일 전차를 이깁니다. 전차하면 독일 전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주포니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우리 걸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커졌는데 이 제조업의 날개를 달려면 AI를 결합시켜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언어 모델이 아니고 이제 액션 모델, 초거대 제조 AI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인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돈의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 규모로 치면은 미국의 50분의 1도 안 되고 중국의 뭐 30분의 1도 안 되고 대만보다 적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재정이 이렇게 적으니까 여기에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를 유인하게 하고 또는 때때로는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이걸 우리 가기부 장관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혼자서 벅찹니다. 총리님이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이걸 우리 가기부 장관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혼자서 벅찹니다. 총리님이 우리 부총리님과 함께
AI G3를 위한 초거대 제조 AI 포커스트 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의해서 국가적 비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 남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님, 이 재정이 아니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국민들이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허성모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창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창원은 광역시도 아닌데 왜 창원만 차별적으로 그렇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서 예, 우리 창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 저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좀 삶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네,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이게 재정 없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별적 개발 제한구역. 우선은 차별이 나쁜 겁니다. 꼭 좀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최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